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수나라와 당나라 제국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수당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하고 위진남북조 관련돼가지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 내용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2편 그 기출 강의 323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그러면 323페이지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3번을 보면요. 보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보기에 보면 노조는 15세 이상에서 70세까지 정남에게 40무들, 그처에게 20무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여기 이제 노비에게도 그 정남 같은 액수를 지급하였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노전이죠. 노전. 노전하고 그 다음에 노비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 노비가 그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중요한 거냐면 여기 이제 당나라 군전제하고 북위의 군전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노비하고 노전이야. 예, 그래가지고 노비에게 지급했고 노전이라는 그 지목을 사용했던 것은 북위의 군전제밖에 없죠. 그래서 북위의 군전제 금방 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고 만약에 당나라의 군전제가 나오면 뭐 영업전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업전과 뭐 구분전 뭐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 답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해서 이제 풀어봤고요. 너무 쉽죠? 이게 예전 문제 좀 쉬운 문제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4번을 볼게요. 자, 중국의 삼국시대 위에서 처음 실시한 정책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는 이거는 금방 답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궁중에 중전관을 두고 가나라의 인물 평가를 등급을 매겨 인물 평가 같은데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매겨서 각 인물의 항품과 재능, 그 인품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며 해당자가 인간할 때는 향품의 고하에 따라서 네 등급을 이제 감해서 간품에 임명하죠. 예, 이게 이제 그 국분 중정제와 같은 내용이죠. 위나라 시시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 있죠. 요거는 뭘까요? 이것도 오답을 하나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북위에서 시시한 삼장제, 균전제, 그다음에 이 세역제죠. 그래서 1번은 세역제와 관련된 거야. 세역제. 자, 잠깐만요. 이게 민감한 애가. 자, 세역제와 관련된 거예요. 세역제. 세역제. 그 다음에 3번은 뭐겠어요? 3번은 여기 이제 아까 침에 살펴본 노전, 뭐 상전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균전제와 관련된 균전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4번은 이제 여기 린장 있고 그다음 2장 있고 그다음 여기는 없죠 단장 이렇게 연결해서 3장제하고 관련돼 있죠. 3장제. 그래서 이제 1번, 3번, 4번은 북위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은 위난하지만 시기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아마 지문에서는 그걸 염두에 갖고 삼국시대의 위라고 이제 한정돼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 갖고 5번을 보죠. 5번. 자, 가와 마는 중국의 역대 왕조의 토지 제도에 관한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그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한문 해석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 자료에 적어놨으니까 각자 보시고 가는 여기에서 이제 뭐와 관련된 얘기냐면 공존호 삼았다. 그래서 900모를 공존호 이렇게 삼았다. 우물정자에서 900모가 있고 900모가 나누고 그 중에 하나를 공존호 삼았다. 자,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예, 맹자가 주장한 정정제와 관련된 거야. 정정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또 보면 나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천하의 토지를 뭐라고 했다? 왕전이라고 붙여서 불렸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전이라는 말 볼 때 우리는 왕전제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왕전제. 자, 그 다음에 다는 뭐냐면 여기 이제 보면 농중랑장이라는 말이 있죠. 중랑장. 그래서 농업을 중랑장이 이제 뭐냐면 가난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금 그 전토를 줘서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여기서 이거 다는 그 위나 뜻이 시한 둔전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는 자, 남자 그에게 70물을 줬다. 여자에게 30물을 줬다. 그래서 이걸 경작시켰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거는 이제 정전제와 관련된 거죠. 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정남, 중남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전 이런 말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구군전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뭐였어? 당의 군분전, 당의 군전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한번 보죠. 간은 왕망이 본받고자 한 제도였다. 예. 그래서 이제 왕망은 이제 뭘 본받으려고 했어요? 왕망 관련된 건 나지만 정전 일종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죠. 자, 답이 이제 쉽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삼국통일의 재정책 기반이 되었다? 왕전제와 상관이 없죠. 삼국통일의 재정책 기반이 됐던 것은 다와 연결돼. 조조의 그 위나라의 둔전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다는 북위에서 삼장제와 함께 실시했다. 삼장제와 함께 실시한 거는 그 점점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없지만 그 균전제죠. 북위하고 관련된 내용은. 자, 그래서 이제 틀리고, 그다음 라는 양세법과 더불어 실시했다. 자, 라는 이제 뭐예요? 네, 정전제죠. 서진에 양세법과 더불어 실시한 거는 정전제가 아니라 그 호조식이에요. 호조식. 호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걷는 거죠. 땅을 이제 지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갑제를 실시하고 어립노책을 이제 만들었다. 이거는 명나라 때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이건 당나라와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요. 1번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좀 약간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293페이지 펴보세요. 293페이지. 자, 293페이지 좀 펴면요. 아이고. 자, 저번에 1번 풀어봤죠? 2번을 문제 풀어볼게요. 2번. 자, 여기 보면 이제 2번인데요. 다음 글을 네, 밑줄친 나에 나온 군사제도의 명칭을 쓰고, 삼국시대의 분열을 초래했던 요소를 가와 나에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쓰시오. 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북위의 호모제는 하나 정책 이후 육진의 난을 계기로 해서 동의와 서의로 이제 분열됐어요. 동의에서는 재능 있는 자를 관리에 발탁하는 제도를 정책을 실시했지만 이 조류는 동해에 이은 북제에 이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호족계 장병들과 간중 지방의 토착 귀족들 항병 집단 하나의 군사제도 통일했다. 무주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무천진 출신들인데 요거 이제 강론 집단으로 관련돼 있죠. 그래서 강론 집단의 주도 아래 뭘 실시했다고 나온 거죠? 나의 군사제도는 예, 부병제도를 실시했다. 부병제도.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 이래로 분열을 주도했던 요소를 가와 나와 관련된 쓰시오. 가는 이제 그 재능 있는 자를 그 뭐냐면 관리를 선포했다. 말이 재능 있는 자지. 요때 재능은 형론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품 중전제에 의해서 문벌 귀족적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거는 자, 동의에 의해 이제 뭐냐면 이게 그 북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북제에서 왜 이게 못했냐? 그러니까 삼국 시대 이래로 분열된 거죠.
그래서 가는 그 아까 국분 중전제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성적 분쟁 정책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분열된 요소니까. 자, 그다음에 호족의 장병들과 간중지방의 토착 귀족들의 항명 집단으로 하나의 군사제를 통일했다. 자, 그러면 요것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는 아까 이제 북주가 이걸 통해서 남도 민족 융합을 했던 거죠. 근데 나를 바탕한 이 민족 융합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대로 분열을 초래했으니까 민족 융합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북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족 융합 정책 그리고 이런 그 부병제를 통해 민족 융합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건데 북주만큼 그 전에 삼국 시대 이래로부터는 56국까지는 이런 민족 간의 융합 정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냐면 요소도 분열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가는 재능 있는 자를 관리대 선포한 것은 국분 중종제와 연결돼서 문벌 귀족사의 분열 요인. 그 다음에 나는 부병제가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 부병제가 그렇게 했는데 해가지고 민족 융합을 했는데 그전에는 그걸 잘 못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3번을 보죠. 3번. 자, 간호안의 기역에 대해서 들어갈 사건을 쓰고 기역에 일어난 배경을 두 가지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니은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강 5년에 북변의 군진 가운데 하나 옥양진의 병사들이 진장을 사려고 공기를 하였다. 자, 북위 왕조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반란은 곡 장성지대에 다른 그 군진들에게 확산되었다. 이것이 뭐냐면 이른바 육진의 난이죠. 여기 옥양진 있고 이 부분이 육진이죠. 그래서 육진의 난이 시작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반란 출신의 그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이후 서희, 북주, 수당 내왕주의 지배 집단이 형성됐다. 자, 이때 지배 집단은 그 뭐와 관련된 거예요? 강농 집단이죠. 강농 집단. 그래서 이 강농 집단에서 얘기를 했어요. 강농 집단은 뭐와 뭐가 플러스된 집단이죠. 네, 그 당시 이제 그 이민족의 군벌 세력들과 한족의 군벌 세력들이 서로 상호 간의 통혼권을 형성해서 형성된 집단이고요. 그 육진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6개 진이 있죠. 그 중에 무천진하고 관련된 집단지예요. 이 무천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역이 일어난 배경, 육진의 난의 기던 배경을 보면, 자, 남양청도 이후에 그 열악한 그 대우, 특히 허무제 하나 정책 같은 것도 있죠. 그다음 허무제 하나 정책 또는 하나 선비주가, 상위 선비주가, 비하된 그 병방을 지켰던 선비족 간의 갈등, 하나 선비족의 간직 독점, 뭐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4번. 자, 밑줄친 기역의 설상적 특징을 쓰고 그다음 니은에 들어갈 승려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디귿의 내용을 쓰고 니은의 내용을 토대로 태무제 종교 정책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기역의 이제 그 사상적 특징, 격의불교는 이거는 이제 초창기 때 불교 형태야. 후한부터 해갖고 동진 시기 때 초창기 때 불교 형태인데 뭘 통해서 뭘 이해하려고 했죠? 예, 노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했죠. 불교를 노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면 반면 북조 황실에서는 황제는 현세의 부처이다. 왕족불 사상 등 같은 사상이 입각해서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래서 북주에서는 대승경전의 번역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교차 출신의 누가 구마르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불경을 번역했죠. 구마르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게 있어. 북조라고 했죠. 북조. 엄밀히 말하면 북조는 아니에요. 북조는 우리가 이제 아는 북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이 서이 북조 북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때 이제 그 쿠차 출신의 이제 그 뭐냐면 구만스미 올 때는 이 북조 때가 아니라 5, 16국 때야. 5, 16국. 그래서
이 5, 16국이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예, 5, 16국이 맞는데 하여튼 일단 이게 예문이 좀 틀린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제 나를 보자. 자, 재상 최후가 국염제 신법을 신기하게 여기고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그래서 최후는 태무제에게 상소를 하여 지금은 국염지와 같은 맑은 덕을 지닌 숨은 신선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조정에 이뤘습니다. 이걸로 진실로 폐하의 다스림이 허시의 항제와 똑같아서 책명을 가늠한 징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태무제가 기뻐해서 국정주의를 높이고 받들어 신법을 천하에 선포하기로 도읍을 크게 성행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국연지의 신법의 내용이 뭐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신법은 어디에 영향을 받으면 불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의 계율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교단이 이제 정비되려면 그 교단을 정교할 수 있는 그 규율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법이야. 자, 그래서 이 신법을 교단뿐만 아니라 태무제는 국가 차원에서 선포를 한 거죠. 근데 이 신법을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종전의 이제 이런 계율들을 좀 더 쉽게 유포시키기 위해서 악장을 통해 걔를 암기를 했어요. 예, 악장을 통해서. 그래서 하여튼 악장을 통해서 걔를 암기하다 이 의미를 쓰시거나 아니면 교단의 계율을 정했다 이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태무제의 정책. 태무제는 도교를 국교화시켰죠. 그래갖고 그 당시 그 도교를 국교화시키고 폐불 사건을 일으켰다. 산물 일종의 범란을 일으켰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 자,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써서 보고 그 디귿에 들어갈 사건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 기읍과 니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기읍과 니은에 나라가 둘러서 설립했을까요? 육진에 난 이후에 발생한 이주영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부패한 정계를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영태호나 일파들 살해한 사건 있죠. 이걸 항엄의 변이라고 하죠. 자, 하여튼 이 항엄의 변의 계기도 했고 모와 몰려 나눠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쪽 두 개 나눠놨는데 여기가 동이고요. 그리고 여기 서이예요. 동이와 서이도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북제, 북주 이렇게 이제 쓰신 분이 있는데 제가 틀린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동이가 뒤에 이제 북제도 연결되고 서이가 북주도 연결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하우의 변이라는 그 직후니까 단설 당하죠. 그러니까 서이와 동이가 이제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이제 볼게요. 6번. 자, 기역에 들어갈 지명과 니은에 들어갈 사건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역을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1900 이거 좀 많으니까 건너뛰고요. 자, 일단 기역을 보면 마지막 그 하제가 아니라 정확히 해제인데 해제 오타인 것 같죠? 자, 해제는 기근 때문에 먼모도 도주했고 그리고 홍루에서 궁중과 이제 먼모에서 도주했고 그러니까 그건 서린의 수도였던 어디에서 도주했던 낙양을 이제 얘기한 거죠. 낙양에서 도주했고 홍루에서 궁중과 도시가 불태우죠. 궁중이 다 버리고 도시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성인 낙양이 이제 공격받아 황제가 이제 서쪽으로 달아난 사례로는 원소 등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동탄과 함께 도성을 떠난 현재와 해삭진에서 세력을 키운 고안의 압력을 피한 탈주한 호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양에서 이제 서쪽으로 달아난 황제에 즉위한 사례는 하늘 유효에게 사로잡혀 끌려간 황제가 결국 그 황제는 이제 뭐냐면 그 목숨을 잃자 오는 민재가 있다. 자, 이런 사례와 편지 내용을 통해서 이 편지가 해제 이제 그 뭐냐면 제2기간에 일어난 무슨 난이죠?
영가의 난이죠. 여기다가 영가의 난. 자, 영가의 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올해 기출문제였죠? 그래서 뭐 그냥 개론서만 열심히 읽으시면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는 좀 특징이 뭐냐면 쉬운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개론서와 기출문제 분석만 좀 해놓으면 웬만히 다 맞출 수 있어요. 제가 문제 분석할 때 보니까 점수 한 38점밖에 안 되더라고. 38점? 35점? 예, 그 정도가 나온 거고 나머지는 진짜 어려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 특히 역교론 같은 풀 수 없도록 아니 진짜 주관적인 문제로 내버렸죠. 자, 그래서 적어도 합격하시려면 이런 문제는 놓쳐서는 안 돼요. 개론서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에 나올 수 있는 그 풀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달달 외우셔야 돼. 특히 이제 개론서나 이런 기초에 나온 문제는 어렵게 안 물어봐요. 그냥 답답형으로 딱딱 채점하기 좋게 물어보다가 요즘에는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 위진남북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수나라와 이제 당나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들어와서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501페이지 펴보세요. 자, 수나는 누구에 의해서 이제 건국됐죠? 그 당시 문제 양견에 의해서 그 통일됐어요. 양견은 외척 집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강론 집단의 일원이었고요. 그래서 북주의 정제로부터 잘 이제 즐겨 쓰는 방법은 성향을 통해서 즐길래요. 정제는 양견의 외손자예요. 외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훈양. 훈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북주가 그 호남성 일대 부분에 만들어놓은 계례왕국이 있어. 그 계례왕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서 남주의 진을 정복을 하죠. 그래서 589년에 무려 400년 동안 분열됐던 그 위진남북주 시대를 통일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문제가 통일할 수 있었던 수나라 문제 그 북주가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요거보다는 제가 이제 심화교재 내용이 좀 잘 돼 있어갖고 심화교재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심화교재 웹페이지 보시면 234페이지. 자, 234페이지 보면 그 이제 수나라의 통일 배경이 있어요. 자, 일단 수나라 위치, 그러니까 북주의 위치가 상당히 간중 지방이었다. 그 간중의 어떤 지리적 조건도 하나 이제 통일 배경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간중의 어떤 지리적 조건, 지정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거. 그래서 간중이 이제 요 부분이죠. 대흥성, 장항성. 이 대흥성은 이제 수나 때의 그 이름이고요. 당나라 때 이걸 장항성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장안, 그다음 대흥은 동일한 도시예요. 동일한 도시예요. 그래서 간중에서 이제 수도를 정했던 나라들이 많이 흔들려고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중국 천하들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설명했던 강론 집단이나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부병제 같은 걸 통솔하였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수난 초기에 중요한 정치 집단이었고, 또 나중에 수나라 말기 때도 반란 집단에 이제 속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참신한 기풍을 유지해서 북주수 당각 연결돼 있는 통일의 주체 세력이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강남 집단들이 짓거나 이제 수나라 당나라 왕조는 겉으로 한족 왕조지만 상당히 이제 강남 집단 자체가 그 선비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이기 때문에 수나라 당나라 왕조에 보면 선비족의 영향을 받은 게 되게 많아요. 선비족에. 자, 그래서 이건 좀 차근차근 뒤에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적 경제력이 강했고요. 부병제와 군전제를 통해서 이렇게 체제를 정비했고 남조가 상대적으로 무방비하고 허약했어. 그러니까 이제 훈양이나 진나라도 쉽게 이제 멸망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나라의 문제 정책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문제의 정책 목적은 그 당시 중앙집권 국가를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 통일했으니까 남북 융합의 민심 수습 정책, 국가 재정
부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항 율령을 공포하죠. 수능화 때. 그래서 이 개항 율령 공포는 수와 당이 율령 국가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율령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이 율령을 통해서 뭐 지방제도라든지 중앙제도, 관리선발제도, 토지제도, 부병제도 이런 것들 다 명시해 놓고 운영을 했죠. 그래서 율령 체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 자, 하여튼 그때 개항 율령을 공포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잠깐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 문제 개항 3년에 문제 때 이제 연어가 개항이니까 개항 율령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개정된 형벌법규와 행정법규, 형벌법규는 가혹한 법제를 많이 삭제했다는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나 당제구의 당률과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 제도가 당나라 연결됐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당이라고 연칭해서 얘기를 하죠. 자, 행정법규는 삼성 육부를 위주로 한 정치제도를 완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삼성 육부제도가 뭐냐? 삼성 육부제도는 이미 한나라 때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원래는 이게 그 삼성 자체가 내조였죠.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면서 여기 귀족들이 장악하면서 이제 황제권을 강화시킨 것보다는 귀족들이 권한을 강화시키고 황제권을 제약하는 기구로 바뀌게 돼요. 그 이제 가덕에 거쳐갖고 수당 시대 때는 내조가 이제 국가기관이 외조로 바뀌게 돼요. 이 삼성 육부제도가. 자, 그래서 삼성은 요때 내사성, 문화성, 상서성이야. 명칭이 당나라 때하고 좀 틀린 게 있죠. 내사성이 나중에 당나라 때는 뭘로 바뀌어요? 중서성으로 바뀌죠. 중서성. 근데 이름은 바뀐 거 외에는 큰 틀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예, 그래갖고 삼성 육부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역제도를 개편했는데 세역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조용조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용조, 조는 뭐 지세, 조세를 얘기하고 용은 노동육동원, 조는 특산물, 이런 것들은 뭐가 이제 언제 확립됐냐? 수가 당따 때 확립된 거예요. 이때 이제 기준이 됐던 건 정남이야, 정남.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토지제도도 정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정남에 따라서 이제 토지가 나눠지고 군정과 군전제 실시하고 그리고 세금도 어떻게 돼요? 군등을 징수하죠. 그래서 이 조용조, 군전제, 부병제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세금을 걷고 조용조를 걷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눈 대가로 해가지고 군대도 참여해서 훈련을 시키죠. 부병제를 실시하죠. 그러니까 군전제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조용제와 부병제는 무너지는 구조예요. 자, 일단은 이제 군전제는 원래는 건농적 성격을 탑재해서 이미 이제 북제 북주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땅이 모자르니까 이제 토지 소유행만 제한하는 방법을 바뀌게 돼요. 예, 여기에서. 자, 이거는 부귀왕조 제도를 계승했고요. 좀 이걸 이제 변형해서 계승한 거죠. 그래서 정남에게는 예전에는 노전 80물을 주고 영업전 20물 해서 총 100물 지급하고요. 처가 있을 경우에 노전 40물 더 지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농어를 비롯한 노동력 가산을 토지 지급하는 제도는 완전히 그냥 폐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병제 같은 경우에는 서해제도를 채택했죠. 그래서 서해제도는 아직까지는 완벽한 병농일치 제도는 아니었다고 했죠. 민호하고 군호하고 뭐냐면 구별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병농일치 제도로 이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 그 트립 이 트립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당나라로 계승돼요. 당나라. 자, 그 다음에 선거제를 실시했어요. 선거제. 자, 과거라는 말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송나라 때 생긴 거고 그 당시에는 이 과거를 선거라고 했는데 참고로 이 선거는 예전에도 썼던 명칭이에요. 선거라는 건 뭐냐?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걸 뽑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 좀 표현이 근데 하여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뽑는 그런 게 선거인데 그 당시에 선거는 거꾸로야.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뽑을 때 선거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과거제를 선거제라고 했어.
그래서 처음으로 능력에 따라 시험에 따라서 관리 선발 방식을 채택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배경을 보면 운벌 귀족 때 간직 독점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 후보자가 필요했고 다양한 인재들, 특히 남방 쪽의 인재들의 어떤 선발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 사회 통합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제 기원을 보면 양부제 때 제기된 한나라의 수재와 호령제도를 바탕으로 했고 과목은 수재, 명경, 진사 세 가지 과목인데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재는 없어져요. 이건 당락까지 좀 있다가 초기 때 없어지고 왜냐하면 이거 수재는 이제 추천했던 관리가 그 추천받은 사람이 잘못 저지르는데 연대 책임을 받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해줘. 그래서 이제 수재는 없어지고 당나라까지 명경 진사과가 이제 살아남게 되죠. 이 명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교 경전을 보는 거고 진사는 시부송책, 문학적 재능 이런 것들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의 정비를 볼게요. 자, 관리수 증감이 중앙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다. 왜냐면 관리수가 많으니까 이제 일단 재정 낭비가 심하겠고 중간중간에 이제 거쳐야 할 라인들이 많으니까 신속한 명령 전달이 뭐냐면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남북주의 지방 분권적 제도를 통일하고 나서 중앙 집권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보면 예전에 남북주의 시대 때는 주군현에 3층제가 있었죠. 근데 이걸 주현으로 2층제로 개편이 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후에 이것도 이제 당나라로 계승이 되죠. 당나라도 2층제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당나라 때나 뭐 이때 이제 명칭이 좀 바뀌어요. 주회가 상위 현은 그대로인데 상위 그 행정기구가 어쩔 땐 군이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주라고 칭하게 돼. 그래서 뭐 책마다 주현제, 뭐 군현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그냥 똑같은 제도다. 다만 상위 행정기구의 이름이 명칭이 바뀐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주의 그 자사와 그 다음에 현의 그 태수 군의 태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태수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면 자사는 주가 제일 높은 사람 자사고 태수는 군이 높은 사람은 태수인데 여기는 그냥 현의 높은 사람은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사가 이제 군사권과 주군 자체 지방군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관부를 이제 설치했어요. 총관부는 이건 가도기 이제 기구인데 여러 이제 멀리 이제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흥성에서 멀리 떨어지는 여러 주의 병권을 총괄하기 위해서 그 총관부를 설치하고 총관을 항상 임명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중앙의 권력이 강해지니까 총관을 폐지하고 모든 이제 군사권을 총관부 이제 같은 가도기구 거치지 않고 군사권을 중앙으로 귀속했다. 그래서 총관부는 가도기 형태의 이제 뭐냐면 기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숭성과 순무 같은 감찰관을 이제 파견했죠. 그래서 풍습감찰이라든지 중앙군을 파견해서 행정사무를 감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간의 인사제도를 개혁을 해서 예전에는 중앙의 2부에서 밑에 말단 간직, 뭐 지방 간직까지는 뭐냐면 임명을 안 했는데 대개 보면 그 속관들, 지방 간직들 속관들은 지방 호적들이 이제 세습을 했어요. 근데 이 지방간, 속관까지도 직접 임명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자사라든지 태수, 밑에 있는 그 관리들 있죠. 이걸 직접 임명을 했다. 그리고 인사 청탁 폐단을 제거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실시했던 북이 때 있는 삼장제와 호적 정리를 하고 간창과 위창을 성립하고요. 대규모 개간 사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장안의 남동쪽, 이때 장안이라는 것은 어디 지역이냐? 한나라수도예요. 한나라수도. 그 한나라수도인 장안의 남동쪽에 약간 좀 떨어지는 대흥성을 건설했어요. 이게 대흥성이 당나라 수도의 장항성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장항성이라도 한나라 때 장항성하고 당나라 때 장항성의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약간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수나라 때 대흥성이라고 했다가 당나라가 등장하자 이름을 장안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좀 규모를 확대시킨 거죠. 장항성은 후에 동아시아 국가의 이제 어떤 여러 도시의 도성의 모델이 되는
그 도성이죠. 요건 좀 뒤에 있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하를 건설했어요. 운하를. 그래서 운하를 이제 강통구하고 상향동을 건설했는데 이거는 남조 정벌. 그러니까 지는 이제 멸망하기 이전에 그 군대를 뭐냐 홀 주고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강통구는 장안의 대흥선에서 그다음 항화강까지 연결되는 거고요. 상향동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수에서 아이고 양자강까지 연결되는 선이에요. 자, 요거는 아까 이제 지도를 좀 보고 이제 좀 설명할게요. 자, 여기 있죠. 여기 이제 경제중심 강통구 중부에 이렇게 이제 연결된 선이 그 여기고요. 아마 이게 요쪽으로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향동은 이제 여기 양조에서 출발해서 강남까지 그 양쯔강까지 요 선까지 이어진 게 상향동이고 요 뒤에 이제 항저우까지 연결된 게 강남화예요. 예. 그래서 아마 상향동 같은 경우에 남조 정보가 관련된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 앞으로 돌아서요. 양재를 보죠. 양재. 양재 보기 전에 그 무제가 문제가 양견이 고구를 한번 쳤죠. 예. 그래갖고 이제 고를 침입했는데 이거는 뭐 한국사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볼게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고구려와 수완이 국경을 접하니까 요동박물 공격을 했어요. 말갈병 1만 명을 동원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책에서 문제가 대군을 보냈어요. 대군을. 근데 이제 가지도 못하고 폭풍 때문에 아예 가지도 못하고 그냥 물러났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어떤 일부 학계 신채호 같은 사람은 폭풍이 아니라 되게 중국 애들이 이제 보면 폭풍 때문에 물러났다. 그건 다 구라다. 자기가 졌기 때문에 물러난 거를 좀 이런 식으로 뭐냐면 왜곡시킨 거다. 그래서 야사에 보면 이정기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그건 밀쳤다. 그렇게 있는데 일단은 뭐 삼국사기도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물론 삼국사기도 이제 중국 측 기록에 입각해서 쓴 거니까 이제 뭘 중국 애들 말 그대로 썼겠지만 일단은 공격을 했지만 실패를 했다. 예, 문제 때 한 번 했고 그의 아들인 양제 때 세 번 공격을 했죠. 자, 양제 때를 보죠. 양제와 관련된 12년 기초에 또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많이 익혔어요. 그래갖고 대운하를 건설했는데 기존의 조금조금한 운하들 선 연결시켜서 대운하를 만들었어.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죠. 하복의 정치와 강남의 경제를 연결해서 물자 유통을 하고요. 그다음 군사이동. 이 군사이동은 고구려 침략과 관련돼 있죠. 이용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영제고 탁군이 탁군은 이제 북경이에요. 북경. 그래서 이제 113만을 대군을 이제 이동할 때 탁군에 직결시켜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영제고는 고구려 침략을 대비해서 만난 거고 아까 잠깐 설명한 강남화 그다음에 통제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했죠. 그리고 이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삼양동이라고 있죠. 그 아버지 때 만들어 놓은 삼양동을 항구라고 하는데 확장을 시켰어.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요때 만든 영제거, 강남화, 뭐 통제거 위치 좀 볼게요.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영제거는 여기와 연결돼 있죠. 요쪽 연계거라고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통제거는 항하 해수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죠. 통제거. 그 다음에 강남화는 삼양동에서 다시 그 항저우 쪽 연결된 지역을 강남화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순환화 때 대운하는 누군가를 했어야 됐어. 근데 이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돈이 들어가고 백성들이 고달프니까 뭐냐면 좀 필요하고 했는데 수 문제와 양재를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환화가 멸망한 원인을 제공했지만 당나라는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상당히 편하게 통치를 했던 거야. 예, 당나라는. 참고로 이 순환화 때 만들어진 그 대운하는 그 후에 당나라는 북송까지 이용됐다고요. 그 북송 이후에는 남송을 넘어갈 땐 그게 끊겨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주 목적이 강남의 물자 강북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남송과 금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당일 수도도 끊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비가 안 되고 오랫동안 뭐예요?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고래가 쌓이고 바닥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이제 원나잇 때 쿠미나이 칸이 있죠. 쿠미나이 칸이 수도를 대도로 정하면서 대도에서 이제 그 강내 물질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시 정비를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원나잇 때 명청 때 그 운하는 약간 이제 지금 수나잇 때 운하하고 좀 크기나 그리고 위치가 좀 달라요. 요거는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장안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니까 낙양인 동도를 이제 건설했죠. 그리고 형인궁을 낙양 부근에 이궁으로서 건설했고요. 그다음 이 사람이 양자강 유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양자강 그 백길에 다 이궁을 설치하고 그리고 왕이 건너갈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어도들이 건설하고 그래서 각가지 토목공사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도 누적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진출구죠. 자, 유진남북조 시대 때는 중국이 분열됐기 때문에 조공책봉 질서가 계속 살아있어도 대단히 형식적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관계 개선 정도 하고 형식적 조공 갖고 이제 책봉 받는 건데 이제 중국이 통일된 수당 때는 이제 그때부터 중화민족들의 어떤 뭐냐면 뚝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종전에 그 자기 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 이런 걸 구축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한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이제 뭐 치고 친조를 요구하죠. 예전까지 친조까지 요구하지 않았어요. 왕의 친조까지. 근데 친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해버리면 또 공격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어. 그 과정에서 이제 침략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순화 때도 이제 보면 북방으로서 그 당시 이제 위에 돌골이라고 있어요. 돌골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죠. 이 투르크가 이제 그 당시 북주 때는 날치고 다녔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북주와 북제들 황제가 이제 투르크 왕에게 가서 칸에게 가서 이제 머리도 숙이고 그랬는데 이제 수나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또 돌골 분열돼 있었어. 그래서 돌돌골 복속시키고 서돌골 해유를 하는 등 이들을 굴복시키고요. 이 돌고 세력들은 다시 수나 말기 때 들어가면 또 강성해져요. 중국이 약해질 때. 그래서 수나 북방을 이제 공격하고 한때 당나라 그 고조가 막 머리 숙이고 또 그래요. 그래서 당태종 때 또 힘이 강해지니까 치고 올라오죠. 자,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선비계 모용원을 정복해서 서역 고통론을 확보하고요. 남쪽으로는 이묵, 유구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적토국의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유구예요. 유구. 예전에도 오나라가 유구를 정복했다고 했죠. 유구도 이제 또 정복을 했어. 그래서 이게 그 수나라 수전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유구 하니까 오키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거 오키나와 아니에요. 그냥 대만이에요. 대만. 보통 오키나와도 유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만을 유구라고 부른다고 했죠. 원래 대만이라는 그 용어는 19세기 이후부터 이제 사용했던 거고 예전엔 유구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같은 유구라도 한자 식폭이라도 발음이라도 그 변이 달라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만을 정복했지만 거기에 이제 거주하지 않고 정복만 했다 국방 물려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슈마트라를 이제 조공을 받았죠. 그냥 동북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데 그거를 이제 세 번에 거쳐서 이제 했죠. 그게 특히 이 1차 원정이 되게 유명하죠. 113만을 동원했다고 하죠. 그 울진운동의 살수대 쪽에서 깨지게 되는데 자, 하여튼 또 정신 못 차리고 2차 침공했는데 후방에 그 군수문자를 달렸던 양형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걸 계기로 각지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냐 철수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각지에 이제 반란을 피하기 위해서 양제는 저 양좌강 강도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제 부하 장수였던 우문하급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그래서 양제 무덤은 저쪽 그 장안에 있지 않고 그 강동가 어느 날 강남 지역에 있어. 거기 가보면 뭔가 이제
잡동사니가 있고 푸지도 보이고 거기 올라가서 똥도 사는 사람도 있고 오줌 사는 사람도 있고 방치됐어 거의 양재. 예, 양재 무덤은.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순환은 끝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순환 말기 때 곳곳에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틀란스 중국사 그 지도인데 각종 반란들이 이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두건덕이니, 그 다음에 이밀이니, 자, 망세충이니 이런 반란들이 있고, 자, 이런 반란들을 다 진압을 한 게 태원 유수였던 그 당시 이연이죠. 이연은 이제 그 아들이었던 이셈의 도움을 받고 이제 뭐냐면 당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있다. 그러면 순하의 건국 의의를 좀 볼게요. 자, 일단 400년 동안에 이제 뭐냐면 그 분열됐던 그런 중국을 재통일했고 중앙집권적 율령체제를 만들었다. 계양율령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당나라에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물을 창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이제 그 서브노트에 보면 대운하공사는 강남과 하북을 경제적 연결시켜준 교통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러면 합격자 그 주제별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관련돼 갖고요. 자, 여기 문제 1번을 보죠. 1번. 자, 기획과 미용에 관한 설명으로 그 옳지 않은 것은 수는 비록 당명으로 한 통일을 강조지만 당시 추진된 정책은 역사의 뚜렷한 흔적을 남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의 군을 없애고 지방간의 총령 임명권을 중앙정부에 기속시켜 중앙집권을 강화했고요. 둘째는 통치 기본 원칙과 관료제를 정리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서 각원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호국을 목적으로 불교를 적극 장려했고 사원 건설을 후원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의 그 물자 유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대운하를 건설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각국의 조공을 받아 국제관계를 복원했다. 중국 중심의 국제관계를 복원한 거죠. 자, 여기 보면 기회에 보면 이제 율령에 보면 균전제, 조용제, 부병제가 등이 당으로 계승되었다. 그래서 군전제 북이 때 실시했고 조용조, 그다음 서희 때 실시한 부병제 이런 것들이 당으로 그대로 계승했죠.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인데 과거 수재과, 명경과, 진사과 등의 감옥을 두어 그 관리 후보자를 선발했고, 그다음 디귿은 불교인데 달마를 시주하고 자설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선종이 융성했다. 선종은 언제 융성했냐면 이거는 달마가 온 거는 남종족 시대지만 어, 융성하고 그렇게 한 거는 그 교당을 정비한 건 해능 때고요. 선종 융성한 거는 당송 시대 때야. 당송 시대야. 이때 순화는 불교 정비상에서 그 나온 게 청태종이죠. 청태종. 이때 이제 완비됐는데 아직까지 선종이 육성된 건 당송시대 때 이게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 그 다음 뉴양 부근의 중심으로 부근 탁군 그리고 나무로 영왕을 잇는 대동마을 건설했고요. 대운하들. 그러니까 대운하 종류 얘기했죠. 그래서 낙양에서 탁군까지 영제거. 그 다음에 그 강남 쪽으로 연결된 거는 강남화. 그다음 항아에서 해수까지는 통제거. 이런 것들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래를 보면 조공을 관련된 건데 삼국은 물론 외에도 그 당시 뭐냐 조공을 바쳤어요. 이 조공이가 좀 그런데 일단 그때 이제 외에는 일본사에 얘기하죠. 스에코 여제예요. 스에코 여제. 최초의 여자 황제라고 하죠. 쇼트코트 여자가 이제 거기 보필했던 데인데 그때 이제 뭐냐면 견수사를 파견했죠. 견수를 파견했다. 근데 이때 이제 양제 앞에 이제 일본 사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입장부터 되게 건방진 얘기야. 지금 입장에서도 해가 뜨는 동방의 천자가
해가 지는 서방의 천자에게 국서를 보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뜨는 동방의 천자는 어디예요? 일본이죠. 그리고 해가 지는 서방의 천자는 누구예요? 중국의 양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우이고 너는 좀 아래다. 이런 이제 그 뉘앙스인데 이 그 국서를 보고 이제 양제가 열이 받은 거지.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그 당시 이제 그 곡을 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일본의 도움도 좀 필요할까 생각해가지고 일단 조금 참고 양제가 이제 일본 사신표로 중국 사신을 보내서 친서를 보냈는데 그 친서를 도중에 잊어먹었어. 그래갖고 하여튼 난리가 났는데 자 이거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죠. 3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합격자 써온 노트 들어가기 전에 서포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서포트 인증번호는 66번이에요. 66번. 자, 66번 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 합격자 써온 노트 이제 볼게요. 다시 아까 이제 순환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당제국의 설립을 보자. 당제국의 설립. 자, 당 고조 이연이 이제 그 당시 들고 일어나서 이제 여러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쳐내고 중국을 통일했는데 요때 이제 이 당 고조 이연 농서 이씨 집안은 그 당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강론 집단의 팔주국 출신이었어요. 팔주국. 그리고 그 당시 도코시 집안하고 연결돼 있어.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그 당시 수나라의 양씨 집안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당고조 이영하고 양씨 집안은 그 양제는 이종 사촌간이었어요. 독고시 집안하고 연결돼서 외척 가문으로.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통원권이 형성됐던 집안이에요. 자, 하여튼 이 당고조 이현은 이제 순을 멸망시키고 당을 건국을 했죠. 그런데 이현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세민은 상당히 권력력이 이제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뭐냐면 쳐내고 집권을 하게 되죠. 이게 당태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혼에 관련된 정책은 여기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잠깐 요거는 동양사 심화 과정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혼은 이세민에 가려서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많은 부분이 이제 가져진 인물이지만 나름대로 정책도 이제 펼치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법령을 간소화시키고 특히 강남 지방을 통합을 위해서 남조를 등용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여러 군벌 세력들을 원교 군고 정책을 통해서 쳐냈죠. 원교는 멀린 데서는 가까이 치내고 그다음에 가까운 곳은 공격하고. 그래서 예전에 진시황 때부터 계속 했던 이런 공격 정책인데 하여튼 이런 걸 통해 할거 세력을 통합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행정의 관료 조직을 단순화시켰다. 그리고 순화 제도를 계승했고 조폐소를 만들어서 동정 및 합회를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을 제정해 사례별로 일정한 형량을 정하고 20년마다 재개정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고조의 이제 이연의 정책들을 좀 받고 그 아들 때 이제 이세미로 넘어가죠. 자, 이세미 때 이제 시적을 그 당시에 대내적 윤령을 정비하고 국가 기초를 마련했고 대내적은 여러 번의 해외 정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 때 제일 번성기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후대 학자들은 당태종의 연호를 따서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간해치라고 하죠. 자, 이 사람은 원래는 그 항태자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니까 그 형이 있었어. 이건성이라고 태자가 있었어요. 이건성이. 그 두 번째 아들이 이세민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그 뭐냐면 왕자 이름을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하여튼 원길인가 그 이원길이 세 번째였어. 그러니까 형이 이건성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어 이세민 입장일 때는 이게 못마땅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현무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성하고 이원길을
고조가 부른다고 해서 불러놓고는 이 헌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들어가려면 이제 무장을 다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무장 풀고 들어가는데 이 헌무부를 지키는 그 책임자가 이세민 쪽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노리고 있다가 형과 동생을 죽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협박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냐면 황제가 돼요. 이거 이제 그 유명한 헌무문의 변이죠. 우리나라 비슷하면 뭐 태종 이성 제 이방원 이방원하고 비슷한 인물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있고 여기 중국 통일 완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여러 세력들을 정복을 했지만 아직까지 좀 몇 개 세력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몇 개 이제 국무 세력들 쳐내갖고 완전히 중국을 통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있고 능력 위주의 뭐냐면 그 현재주의.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말이 그러니까 현명한 재상을 발탁했다 이런 뜻 같은데, 자, 하여튼 방영영이나 두영애 같은 그런 현명한 재상들 이제 발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하죠. 영토 팽창을. 그 예전에 아버지 때까지만 돌골 세력 때 좀 당했는데 이때 돌독을 격퇴시키고 그 지방에 있었던 집에 있던 서북 지방의 유목민들을 복속시켰고요. 그리고 그 유목민으로부터 돌국세로부터 무슨 칭호를 받게 되냐면 청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청칸. 자, 이거는 뭐냐면 당나라 황제가 중국의 항민족국의 황제인과 동시에 북방의 유목민족까지 지배하는 군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돌고는 이제 그 당 고조 당 태종 때 완전히 당나라의 복속국이 되는 거죠. 복속 세력들이.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부흥하게 된 거는 나중에 축정무 때 그 다시 부흥해서 돌골 제2제국을 만들게 돼요. 자, 하여튼 이런 정복 활동을 통해서 위진남북조 이래 북방민족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렸던 한민족으로서는 민족적 자존감을 회복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북제와 북조 황제는 이제 자치 뭐냐면 자기를 신하라고 칭하고 그 돌고래 가서 비빌대고 징징대고 그랬는데, 자, 이런 관계가 이제 뭐냐면 다시 원래 그 중국인의 입장으로는 돌아온 거죠. 자, 이는 남북조 이대 호환 체제에서 중화주의 체제로 대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방의 여러 민족들은 유목민은 당주와 직접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왕권 강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편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오경정의를 뭐냐면 편찬했죠. 공경단을 시켜서 오경정의를 편찬했고, 근데 이거는 회기다를 이제 초대했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면 꼭 오경정에 있는 오경의 해석을 외워야 돼. 하여튼 이 오경정리는 뭐와 연결되죠? 홍구학과 또 연결되죠. 그다음 간찬 역사 선례를 개척했다. 이거는 뭐냐면 뒤에 좀 얘기하지만 국사 감수제도와 관련된 거야. 국사 감수제도.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정통 역사서를, 그리고 보통 어떤 왕조가 멸망하면 그 뒤에 왕조가 전에 왕조를 역사서를 편찬하잖아요. 그건 예전에 이제 개인이나 어떤 집안에서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국사 감수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 권력 개입을 해갖고 역사를 좀 왜곡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특히 이제 그 당태종은 후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을 항상 뭐냐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대개 보면 사초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나라도 사관에 보면 이제 사관이 열심히 기록을 하면 그 기록지 같은 것들 보면 안 돼요. 그 솔직히 왕이나 황제라도. 근데 그거를 기록한 거를 꼼꼼히 챙겨봤대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나,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을 다 기록을 했나.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으면 또 수정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그 정관을 치라는 것도 솔직히 못 믿겠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그 당태종이 역사를 왜곡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치세를 좀 약간 가장스럽고 뭐 잘 통치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관 시족지 같은 걸 얘기했죠. 이건 문벌주에서 간이운이로 이제 개편이 됐고, 이걸 이제 시족지를 편찬해서, 그리고 상동 귀족 출신의 사회 질서를 강농 집단 출신의 항실 종신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냐면 문벌 기조가 억누르고
집권적인 황제체제 성립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상동귀족도 이제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적극적 관계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건 좀 뒤에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측정부가 즉위하면서 강로 집단을 제거한 과정에서 과거 제도를 강화해서 그 당시 상동귀족 출신들 많이 뽑아냈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상동귀족들이 이제 많이 본관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장안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지방에서는 지식인들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사회 그 지역에 이제 지방에 있는 토호세력들이 쫙 없어진 거야. 다 과거 시험 보고 합격해가지고 이제 중앙에 올라서 문벌 기주가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기 시작했냐면 중소지식층이 채우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형세호라는 계층이죠. 이들이 나중에 뭘로 성장해요? 과거에 학교면 사대부, 송나라 때 사대부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형세호란 계층이 이미 당나라 중기 때부터 지방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예. 자,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요거 외에도 정간조녀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는 또 없는데. 이게 제왕학의 교과서라고 부르는 책이거든요. 예. 정간년에 그 당시 당태종과 그 신하 간에 나눴던 대화를 요지를 뽑아놓은 거야.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이제 후대 황제들이나 조선 왕들이 제왕학을 공부할 때 이걸 이제 읽었다고 하죠. 그래서 국정 운영을 정리하고 제왕학의 교과서였다. 예. 그래서 이제 정관조정은 그 이렇게 해서 그 뒤에 현종 때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은 당태종 때 정관령 언행을 기록한 건데 군주의 도리라든지 인재 등용과 간언의 중요성, 도덕의 표준, 학술과 문학, 학술과 문화와 형벌과 부역, 조세 등 같은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를 사용하고요. 근데 거기 정관조정은 좀 약간 당태종을 미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어요. 요거는 하여튼 정관년의 그 당태종과 신하 간의 대화 내용을 형종 때 정리한 책이 그 유명한 정관조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심화 교재를 볼 게 뭐냐면 그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그 정관 시족제와 관련돼 갖고 이때 이제 상동 지방의 그 상동 귀족보다는 강령 집단의 어떤 그 황실주의의 황실 집안을 더 우위에 두려고 했잖아요.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당시의 사회 지배층의 변화, 정치세의 변화 이런 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잠깐 심화조를 자료를 잠깐 펴볼게요. 자, 심화조를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70페이지 펴보세요. 270페이지. 자, 당의 지배세력 변화를 좀 볼게요. 자, 당나라가 창업을 할 때 창업 공신들은 누가 많았냐면 강론 집단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강론 집단의 주요 이제 당 초기에 권력의 핵심부였고 근데 이들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사회적인 어떤 권위가 없어요. 사회적 대우가 낮다는 거는 권위가 없어요. 사회적 권위가. 그 남북조 시대 때 그렇죠. 권력과 권위가 분열돼 있었잖아. 근데 당 초기 때도 그런 형상이 조금씩 보여요. 초기 때는. 자, 그때 이제 그걸 지금 알려면 남북조 시대 귀족을 봐야 되는데 남북조 귀족들은 되게 상동귀족, 강준귀족, 대북귀족, 그 다음에 강남귀족 이렇게 네 개의 귀족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강남귀족은 이미 후경의 낭 때 이제 몰락을 했고, 그 다음에 간준과 이제 대북귀족은 이제 뭐냐면 아까 연구한 강릉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간인 계층으로 관리가 됐던 사람들이고요. 그 건국 세력들이었죠. 그 상동귀족은 아직 이제 뭐냐면 그 관료 취임은 하지 않고 자기 이제 상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거주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사회적 권위를 누리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들은 어느 정도 또 토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관리가 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야. 자,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계층은 그런 강론 집단이 아니라 상동 귀족들이었어요. 상동 귀족. 그러면 황제는 어디에 속한 집단이에요?
강릉 집단에 속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항제 집단은 강릉 집단에 속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상동 귀족보다는 지가 항제지만 가문의 격은 낮았던 거죠. 농서 이씨 집안이.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동 귀족을 대변한 문벌에 대해서 간인들 우위들 제도적으로 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황제권을 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태종 때 사회적 인식을 고치기 위해서 그 당시 시족지 편찬을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문벌에 대한 일반인의 존경심을 당의 왕조와 간이 되는 존경심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였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시족지를 편찬을 하고 했는데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뭐냐면 농소 이씨 집안 있죠. 왕실이 항실이 3이고 나머지 저기 상동귀족 집안이 1, 2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건 이제 다시 편찬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편찬한 것이 뭐냐면 정간시족지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농서 일씨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 그 강릉 집단들 집안들이 우위에 있고 상동 집안의 집안 출신을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상동 귀족 중심의 어떤 사회적 질서를 항실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동 귀족들이 차별을 받으니까 우리도 관료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추천부 때 적극적 각오를 보면서 이들도 이제 관리가 되죠. 그리고 추천부 이후부터는 이 문벌 귀족이 중심 완전히 상동 귀족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면 추천부 때 그 당시 축정부의 직위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대부분 어떤 세력들이냐면 당나라의 차업 공심 집단들, 강릉 집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토사구팽이라는 말 있잖아요. 직권을 했으면 황제를 제외하고는 다 쳐내야 쓰는데 그 당시 그 당태종하고 고종 때까지는 좀 뭐냐 인정권에 좀 인정이 좀 있어갖고 쳐내질 못했던 건데 그 깔끔히 추천부 때 쳐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농소 이씨를 제외하는 뭐냐면 황실 제외하고는 나머지 상동귀족들 다 몰락을 했어. 아 상동귀족이 아니 저기 그 강릉 집단들이. 그래갖고 이제 살아남는 것이 뭐냐면 추천국 이후부터는 그쪽 상동귀족 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벌귀족은 이제 상동귀족 바뀌게 된 거죠. 자, 하여튼 그 전까지는 태종 때까지는 이렇게 이제 변화시키려고 해서 상동귀족을 쳐내고 국가의 농소 이실 중에서 대북 그 강령 집단을 우위에 두려고 했다. 그렇지만 축정 우위 때는 강령 집단이 다 제거당하고 상동기 귀족으로 다시 넘어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관련된 주가 이제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당 고종 때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당 고종 때 대경량을 서동국을 완전히 정복하고요. 그리고 청상남도 도시국가들을 이제 그 파미도 공원에 있는 도시국가들 다 정복을 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백제를 그때 정복하고 소정방에서 정복을 하죠. 그리고 고구려도 정복해요. 고구려도. 예. 고구려. 그때 이제 고구려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나당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위아래로 고구려를 쳐요. 신라와 뭐냐면 당나라가.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그 기본 강의 시간 때 좀 얘기했으니까 좀 들어보시고요. 자, 육도부를 설치해요. 예. 육도부는 병방에를 관리하고자 설치했던 게 육도부야. 육도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육도부와 함께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도부의 장관인 도우를 중앙에서 파견해서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고요. 그 아래 정복지의 왕과 추장을 지방관 임명해서 언어적 자체이면 기미 정책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왕과 추장들에게 여러 가지 당나 간직을 주고 그리고 상당수 뭐 외교하고 군사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위임을 하죠. 그리고 자기한테 말 잘 들을 경우에는 당을 주고 말 안 들을 경우에는 책찍질을 가요. 자, 이런 걸 기미 정책이라고 하죠. 기미라는 것은 고삐 있죠. 고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이제 뭐냐면 할 때 고삐를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그러잖아요. 자, 이런 당나라의 기미 정책 이런 정책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거라든지 좀 볼게요. 참고로 육도부는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태종 때 고종 시대 육도부 6개 도부인데 태종과 고종 추천부를 거쳐갖고 만든 게 육도부야. 네, 육도부.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련된 것이 안동도부죠. 안동도부.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보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그 심화 교재 잠깐 볼게요. 심화 교재 243페이지. 기미 정책에서 이제 그 당나라 제국 국도부 설치 그 내용 있죠. 그래서 육도부를 이제 해갖고 기미 정책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자, 이때 이제 기미 정책 실시 목적은 뭐냐면 유목사회를 기미 체제라는 틀 안에서 통제하고 신당 세력을 양성할 목적에서 실시를 했다. 그 내용은 족장에게 도호부나 도독부, 도독부는 도호부 밑에 있는 거예요. 가난 행정장관이죠. 그래서 행정기구죠. 주의 장관들에게 당나라 간직을 주고 간접 통치하는 방법이었는데 당나라의 지배 세력이 약화되면서 부족적인 지배 방식이 재생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는 당나라가 이제 강할 때는 어느 정도 먹혀졌는데 당나라가 힘이 약해지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근데 그게 또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당나라의 이제 지배 방식을 통치 방식을 받아들였던 여러 이민족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 민족을 지배할 때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죠. 예전에 그 당나라 때 기미 정책 때 배운 당나라 중국식 간도 제도나 이런 간직책을 이용을 하게 돼요. 통치 방식을. 자, 의미는 중화주의의 승리, 정복민의 중국 동화, 동아시아 문화권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이제 그 밑에 775번, 776번 있죠? 그걸 읽어볼게요. 자, 당이 유목사회는 기미체제라는 틀 속에서 수십 년간 지배한 것은 중국 역사상 매우 특이한 형상이다. 기미 지배가 체제로서 정착되고는 청년 여러 부위에서 육도부가 7차사를 두었던 647년부터다. 기미주는 궁극적으로 강력하고 그냥 통일된 유목국가를 등장을 막고 친당적 세력을 심기 위한 장치였다. 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당나라가 그걸 이제 뭐냐면 통제할 만큼 힘이 강했으면 그걸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을 경우에는 이제 어 그 안 됐던 거죠. 오히려 그게 이제 뭐냐면 중국을 지배하는데 이용을 했죠. 나중에 정복 국가들이. 자, 그다음 776번을 볼게요. 정복한 후 육도부를 설치하고 강대한 지역을 기미 정책으로 통치를 했다. 그래서 강대한 주변 지역의 여러 민족을 해요 통제하기 위해서 이들 민족의 수장을 한족풍의 지방장관인 토를 임명하여 피정민의 내에 자치를 허용했으며 이들을 당의 통치권에 편입시켰다. 이들 수장들은 자기 민족의 대표인과 동시에 당나라의 지방 관리가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도 재능이 있으면 간직이 수여됐어요. 그래서 특히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민족도 능력이 있으면 적극 수용해요. 그 대표적인 게 빈곤가를 통해서 그 당시 많은 그 문인들, 외국인 문인들 뭐냐 자기 관료 등록했고 그 다음에 번장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병방에 있는 그 무인들은 주로 유민 출신들, 자기 정복당하거나 하여튼 항복해 오거나 용명을 썼던 그 이민족 출신들 많이 이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고손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병장 출신이죠. 자, 기민하는 것은 소나 말의 고삐를 채워준다는 의미로 형식적으로 당의 영토를 하지만 실제 지배는 아니었다. 예, 간접 통치 지배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 이제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순화 당나라 때의 그런 외교 정책, 그러니까 대외 관계를 좀 더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면 그 아,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잠깐만요. 그 앞부분인데. 심화교재 잠깐 펴볼까요? 심화교재. 이게 정리를 적어놨었는데 내가. 여기 있네요. 예.
어 255페이지. 253페이지. 잠깐. 252페이지네. 252페이지 펴 보세요. 자, 수당시대 때 외교 정책과 동서 고려 부분을 좀 더 약간 더 볼게요. 자, 뭐 수호의 외교 정책은 그냥 뭐 토요군을 정복하고 뭐 이후 지방을 정복하고 뭐 하서사군과 이후군을 설치했다. 요 배구단삼을 뭐 서역 지방에 파견했다는 거고요. 자, 당나라 외교 정책은 이제 아까 기미 정책, 뭐 채권 조공 관계, 특히 홍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때 외국 수장에게 이제 뭘 많이 이제 했냐면 여자들 이제 시집 보냈죠. 황실의 여자나 하여튼 이런 사람들 보냈는데 이들 이제 예전에 한 거죠. 무슨 공주냐면 하봉공주라고 해요. 하봉공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당나라 공주 태화공주가 이제 얘도 나오는데 뭐 왕소군이나 태화공주는 다 하봉공주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당시 이제 그 여기에 하봉공주는 당전 시대까지 모두 18명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가운데 태종이 그 티베트 통일국가인 토변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집 보낸 문성공주가 있어요. 이것도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성공주는 휘웨트하고 당의 결속과 당의 문화 전파. 왜냐하면 공주가 가면 단순히 공주가 가는 게 아니죠. 그 수행동도 같이 가요. 그래서 당나라 문화가 전파돼. 중국의 문화가. 그래서 뭐 당나라 문화 전파에 크게 기여한 곳으로 유명하다. 당의 전반기에는 이 하방공주가 정치 외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 비해서 그 당시 당 후반기에는 공주가 지참하는 지참금이 경제 효과가 주변 민족에 더 중요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거기 이제 주변 민족과의 관계를 보면요. 돌고 정체가 태종은 내분을 이용해서 동돌고가 서돌고를 정복하고 청간칭을 이용했죠. 그렇지만 이 돌고는 당 중기 때 제2제국, 돌고 제2제국 부흥하고요. 그 다음에 육도부 중에 서역과 관련된 도부가 안서도부예요. 그래서 이 안서도부는 설치 과정을 보면요. 탕고트족과 고창국을 정리하고 고창국은 한인들이 세운 도시국가가 있죠. 후에 설치됐고 이때 이제 성상 이남 지역이 당의 세력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탈인 분지 지역의 도시국가들,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안서도읍을 구차해 두고 언기를 점령한 안서 사진을 설치하죠. 그래서 서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서남부 지역은 토요군을 점령하고요. 탕고트족을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대원정 정책을 이제 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밑에 이제 당나라가 있을 때 크게 성장했던 토요군하고 토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요. 자, 고구려를 정복을 해서 그건 당 고종 때 정복을 했죠. 여기에 평양에 안동도읍을 설치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운징도도부 그리고 신라의 계딘도도부를 설치하죠. 설치한 것보다는 그냥 일종의 통굴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신라에 반발해갖고 신라가 반발해갖고 이제 어 나당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신라와 당과의 전쟁 때문에 또 발해국의 강성 때문에 더 이상 평양에 이제 안동도를 설치 못하고 유지 못하고 요동 지역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육도부 중에 베트남과 관련된 것이 안난도고요. 그래서 베트남 북부와 남해 제국 지배를 통치했다. 베트남은 한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북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문화권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홍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티베트공원을 횡단해서 중국과 인도 간의 교통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인도 불교가 티벳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남아교가 성립돼요. 남아교는 밀교의 일종이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남아교는 티벳만 믿는 종교가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몽골족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원나라 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아교를 받았고 몽골이 이제 전 사람이 티벳 종교인 남아교가 일반화된 거는 17세기 정도 여기 들어와서 이제 일반화됐죠. 그래서 16세기, 17세기인가? 네, 그때 16세기 정도.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육도부가 이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제가 아틀란사 그 중국사에서 육도부 이제 내용을 쭉 적어놨어요. 뭐 안동도부, 안서, 안북, 북정도부 요 위치 이렇게 해갖고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강에서 이제 꼭 알아둘 게 뭐냐, 탈라스 전투죠. 탈라스 전투. 이게 예전에 제지수라고 가르치 나왔잖아요. 그래서 751년에 8세기 중반에 탈라스 전투가 있었는데, 배경은 이제 이슬람 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동아시아 국가들 중국의 원조를 요청했고요. 결과는 이제 그때 고구려 유민 출신인 고손지가 탈라스 전투를 갔지만 그때 패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꼭 외워두셔야겠죠. 자, 첫 번째로는 그 당시 동서교통로가 비단길에서 해상길로 변화됐다는 거.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 패권이 당나라에서 아바스 제국 변화됐다는 거. 특히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그 제지수의 중동으로 전파됐어요. 그때 이제 그 잡혔던 그 포 중에 제지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지 기술자가 그 가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들 제지수를 뭐냐면 전파했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두한이 쓴 경행기에 기록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한의 경행기는 또 어느 의미가 있냐면 이슬람계 종교상을 최초 기록한 그래요. 중국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밑에 828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국의 제지법은 그 아바스 왕조의 제5대 칼리프 하루 알라시드 시대에 바그다드에서 제지 공장을 어, 세워졌고 당시 이집트와 모로코를 거쳐 스페인을 공유하여 14세기 프랑스에 전파되어 구탄베르크의 금속활자의 발명과 결합되어 문해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 두한은 통전을 지은 당나라 제상 두의 조카로 탈레스 강가의 전투에서 이슬람 제국의 포로가 되었다가 페루를 거쳐 당해도왔다. 경행기는 그의 여행기로 지금 없어지고 통전가 그 다음에 송대 지휘진 태평 항우기에 부분적으로 전해왔는데 요 관련돼서 제지수 전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다시 이제 경기도 합격자성을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영토의 팽창 결과와 이제 영토 팽창의 의의를 보면 당의 이러한 정책은 제국 내 교통은 물론 주변 여러 나라 교류를 촉진시켰고 마침 이때는 서남아시아 사대생 제국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가 출현되어 당나라 국경을 접하면서 활발한 해상 무역을 전개했다. 그리고 호인이라고 부르는 쇼코트 지역, 쇼코트 상인이죠. 쇼코트 그 쇼코트 상인들이 호상 또 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동서무역을 촉진했다. 쇼코트 상인 지역은 그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 좀 기출문제 나왔긴 했는데 자, 영토 팽창의 의의는 당대 제국이 대당 제국이 그 당시 이제 이러한 발전은 대당 제국의 이러한 발전은 정치 면에서 중화주의 승리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 정복민의 중국 동아에 의해서 동아시아 문화권 완성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당 고종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를 멸망시킨 잠깐 측정후 부분은 이제 좀 쉬었다가 할게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정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작할게요. 그 교재 이제 어디 피시냐면요. 그 서브노트 펴보세요. 잠깐만, 이게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갔네. 잠깐. 자, 다시 시작할게요. 기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